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21일 저희 세컨플로어 오늘 자기 앞에 생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 정말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주간이어서 평소와는 다른 이제 화요일에 저희 모임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온라인과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 모임을 하니까 제가 옛날에 정말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모임 요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주가 어려우면 다음 주로 수년하고 해서 한 3주, 4주를 휴지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합시다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이 문명이 전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 앞에 생겨 들어가고 이제 민서님께서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화두 말씀 주시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이제 마무리까지 하는 걸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 저번 시간에는 좀 그 자기 앞에 생과 관련된 이제 주변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했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하면서 자기 앞에 생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뭐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 앞에 생의 핵심 주제라고 하면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뭐 사랑이라는 게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뭐 좁게 정의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한없이 넓어질 수도 있는데, 뭐 그 나름대로의 정의는 뭐 독자의 몫인 것 같아요. 독자의 몫인 것 같고, 어디까지 넓힐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뭐 자기 생각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한국어 번역본이 이게 저기가 안 돼가지고 그 복사 붙여넣기 안 돼갖고 일단 불어로 했거든요. 일단 제가 이거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 자기 앞에 생의 서문에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문이 되게 이 책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서문이 뭐 그들은 말했다. 너는 미친다. 뭐 때문에 미치냐면 너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미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말했다. 삶의 맛은 미친 사람들한테만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너는 사랑 때문에 미치게 되는 거지만 근데 사실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맛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자기 앞에 생에 그 제일 앞부분에 서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로맨가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좀 더 뭔가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에요. 그 제가 자기 앞에 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그거는 그러니까 모모가 하밀 할아버지한테 이제 작품의 초입 부분에서 물어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하밀 할아버지,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밀은 얘기를 안 해주죠. 얘기를 안 해주니까 왜 얘기를 안 해주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밀 할아버지가 너는 아직 어리고 어릴 때는 아예 모르는 게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모가 다시 그 무시하고 물어보죠.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하니까 당연히 사랑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밀 할아버지가. 이게 그 작품의 처음에 있던 그 장면이고, 이 장면이 있기 전에 막 그 하밀 할아버지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60년 전에 내가 젊었을 때 나는 어떤 젊은 여자를 만났었고 그 여자 이름은 자밀라야.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자밀라를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자밀라를 기억하게 돼서 나는 너무 그 신한테 감사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의 막바지에 가서는 이제 하밀 할아버지한테 다시 모모가 물어봅니다. 네, 사람이 사랑 없이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뭐 하밀 할아버지가 그때는 굉장히 노쇠해가지고 뭐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저기 모모한테 빅토리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질문을 했는데도 완전히 뭐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네. 뭐 나는 뭐 쿠스쿠스를 좋아해. 뭐 나의 뭐 빅토리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밀 할아버지가 자기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을 기억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기억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한테 감사했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한테 감사할 거리가 사라진 거죠. 음, 결국은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눈여겨본 게 이 두 장면의 대조였는데 결국은 이제 하밀 할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래야지? 다 겪고 나서 있었던 사람이고 모모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을 겪잖아요. 그 굉장히 이제 성장하는 존재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모가 사랑이란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모르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좀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바로 이제 로자 아줌마에 대한 사랑이겠죠. 로자 아줌마 그리고 자기가 같이 지내는 이웃들 그리고 그 이웃들이랑 뭔가 약간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진짜 뭐 좋은 뭐 근사한 추억을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플 때 같이 있어주고 뭔가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 그거를 사랑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좀 보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지난번에도 민서님이 이 부분 말씀 주셔서 네. 기억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음, 이 하미라 할아버지가 얘기한 모모의 똑같은 처음과 끝의 질문, 할아버지의 대답.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어느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 저희가 즐거운 일을 경험을 하면 네. 마음속으로 어, 밤이 되기를 기다린대요.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그 서재, 글 쓰는 방으로 어, 그 자기만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음, 빨리 오늘 있었던 일을 글로 풀어내고 싶어서 그래서 음, 정말 즐거운 순간에 그 날 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심리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은 이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에서 이제 생명을 얻죠. 네, 동관님 모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순간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을 했던 추억을 사실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네. 살아가는 그 순간은 모든 게 이제 불타오르고 있고 모든 게 역동적이라서 사실 그 순간에는 어떤 음, 어떤 체화의 느낌과는 좀 동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어떤 음, 감각, 어떤 감각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어떤 환희, 어, 그리고 모든 게 다 이제 모든 감각이 곤두서 있고 사랑하는 상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에 사실 바쁘죠. 그걸 차분히 정리하고 거기서 의미를 뽑아내고 거기서 사랑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곱씹는 것들은 사실 사랑을 하는 그 순간 또 사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작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하미 할아버지가 첫 번째 모모의 질문에 대해서 답했던 것이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미 할아버지가 그냥 모모가 귀찮아서 아니면 자기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때문에 그냥 그게 좀 첫사랑은 이제 떠올리면 괴롭다고들 하잖아요. 뭐 그런 심리일까? 뭐 저희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민서님과 말씀 나누고 나서는 할아버지의 말은 정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뭐냐면 사랑이 없이도 살 수 있다. 사랑을 추억하면서 살면 되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민 할아버지가 자신이 신이 기억력을 훌륭한 기억력을 주신 신에 감사하고 자신의 사랑이었던 자밀라를 추억하고 근데 그렇게 추억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이후에는 이제 사랑이 없다 하더라도 그 추억 속에 있는 사랑의 상대 그리고 그 상대를 사랑했던 내 자신 그리고 추억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사랑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흐뭇해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문답에서 사랑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사랑에 대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가 그 이면에 담긴 뜻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뒤에 가서 이제 하민 할아버지가 사실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는 사실 하민 할아버지에게는 현재의 사랑도 추억 속의 사랑도 모두 없기 때문에 어떤 쓸쓸한 인생의 뒤안길로 가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모모가 노자 아주머니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쏟아붓고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랑을 자신이 행했던 그런 특별한 사랑, 위대한 사랑을 추억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만약 그런 이제 사랑의 기억이 없다면, 추억이 적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삶은 사실 빈곤한 삶이 아닐까. 사랑이 메마른 삶이 아닐까. 추억할 수 있는 사랑들을 많이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사는 게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은 뭔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다른 외부 세계와 구별되는 하나의 좀 세계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고 결국 이제 연인 간의 사랑도 약간 연인 간의 사랑은 오히려 그렇게 되기 좀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외부 세계에서는 아무리 뭐 힘든 일이 있어도 뭔가 서로 간에 굉장히 편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짓을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그리고 어떻게든 나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마음 이거를 들게 서로 약속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작품을 떠올리는데 이 작품이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죽음을 맞은 그 로자 아줌마한테 베푸는 그런 모모의 마음이라든가 그리고 로자 아줌마가 그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막 버리지 않고 이렇게 돌보는 거 이런 거 자체가 그런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이게 참 이 작품이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 작품의 배경을 가지고 재밌게 설정을 한 건데 보면은 그 처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소수자들이잖아요. 저기 아랍인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저기 유대인들도 있고 그리고 흑인들도 있고 보면은 다들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하나씩 소외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담 로사 같은 경우는 여기
그 몸무게가 되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95kg입니다. 네, 95kg이라고 나오는데 95kg인데 그러니까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6층. 예, 프랑스에서는 그 프랑스어에서도 6은 그 시스라고 읽어요. 그 똑같이 쓰고 프랑스식으로 6층, 우리식으로 하면 7층 계단을 막 오르내리고 막 그런 굉장히 불쌍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랍인 아이, 그리고 유대인 아이, 그리고 아랍인 할아버지, 그리고 폴란드 출신이고 유태인이고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고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 엄숙한 북아프리카에서 매춘을 했던 아이를 돌보는 95kg의 아줌마가 나오고, 그리고 이웃은 세네갈 출신의 권투 챔피언인 트랜스젠더 아줌마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그 소외된 사람들의 어떤 사랑이란 말이죠. 그 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일부러 그 보여줬을까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상황 설정을 작가가 일부러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굉장히 서로 간의 아픔이 있고 서로 간의 그런 고통받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이웃끼리 챙겨줄 때 훨씬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고, 사실 요거는 약간 그 옆으로 새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자기 앞에 생을 읽을 때마다 이 두 개의 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 황병승 시인. 예, 황병승 시인의 그 작품 중에 여장남자 시코쿠라는 시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두 가지 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는 커밍아웃이라는 시예요. 이 그 여장남자 시코쿠의 그 전체적인 시적인 화자는 정말로 여장남자인 시코쿠라는 그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굉장히 막 그 뭐라 해야지, 굉장히 기괴한 그런 설정들을 많이 겪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 어떤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뭐 그런 그 여정처럼 다루고 있어요. 거기 보면 커밍아웃이라는 시가 있어요. 커밍아웃이라는 시에서 나의 진짜는 뒤통수다. 그리고 나는 앞에서보다 뒤에서 더 진실해진다. 그래서 당신을 더 많이 알고 싶을 때 나는 당신의 얼굴을 맨바닥에 갈아버리고 뒤로 걸을까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술을 뜯어버리고 항문으로 말을 할까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굉장히 이제 부끄럽게 느껴져서 호주머니 속에 서랍 깊숙이 간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끄러운 게 싫어서 부끄러울 때마다 엽서를 썼다 지웠다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해야지, 여기서 어떤 커밍아웃이라는 소재가 이 시적인 화자인 여장 남자가 겪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남한테 드러내기 힘든, 그리고 남 앞에서 솔직해지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그 제가 이 작품을 볼 때마다 같이 생각나는 시가 있는데 에로틱 파괴 열린 빌리지의 겨울이라는 굉장히 기괴한 시입니다. 이 시에 보면은 굉장히 그 삶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 태양 남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태양 남자는 그러니까 태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태양을 굉장히 그 소외된 존재로 표현을 했어요. 태양은 애인 하나 없이 46억 년 동안 그냥 되게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되게 의미 없이 계속 지구를 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나무들을 표현을 할 때 그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고 과일을 수확하는 거는 굉장히 좀 풍성하고 뭐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늙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나오는데 미스터 정키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정키는 약쟁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힙합 소년 제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약간 성적으로 도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소룡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차력 쌓인 아버지한테 굉장히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팔계 여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저팔계 여자는 어, 사람들이 뚱뚱한 걸 가지고 굉장히 놀리고 괴롭게 하기 때문에 어, 일부러 그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높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 그런 어떤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그거 이제 그 집에서 뭘 먹는 걸로 푸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번 뭔가 파국이 진행이 됩니다. 파국이 진행이 되고 나서 전부 다 타 죽어요. 타 죽는 와중에서 이제 저팔계 여자가 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자기들을 굉장히 억압하고 탄압했던 남성성을 비웃으면서 그 불 속에서 걸어서 나오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그 불을 지른 것도 뭐 저팔계 여자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여장자 시코쿠 같은 경우는 뭐 따뜻한 시선이라든가 뭐 이웃 간의 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그 상상해 보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리고 남 앞에서 절대 솔직해지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겪는 어떤 인생의 괴로움이 뭘까?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이웃 간의 정, 진짜로 자기를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자기 앞에 생에서도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주제를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그 등장 인물들로 등장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어, 박희님 한번 말씀 듣고 싶은데요. 어, 잘 듣고 있습니다. 아주 시가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되게 곱씹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특히 첫 번째 시도 그런데 첫 번째 시도 되게 정말 특이하다 싶었는데 두 번째 더 그래가지고 음, 네 나중에 더 찾아보고 싶어요. 네. 정말 뛰어나십니다. 되게 뛰어나시고 정말 비극적이게도 이 시의 시인이 굶어 죽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굉장히 아, 젊은 나이. 그러니까 이 시들은 다 외국 작가들인 거죠? 아니요, 다 한국 황병승이라는 작가. 한국 시인. 한명순 한 사람의 지금 작품입니까? 네네, 맞아요. 오, 네, 두 번째 시는 굉장히 지금 약간 외국의 시를 번역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예, 굉장히 굉장히 인물들이 강렬하죠. 예, 네, 되게 파격적이네요. 네, 강렬하네요. 사실적이고 또 작가 본인이 또 이렇게 그 아사의 고통까지 스스로 몰아붙이면서 쓴 시라고 하니까 네, 약간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아까 이제 쭉 말씀해주신 그 자기 앞에 생에 나오는 이 소수자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시들에서 나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연년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상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흔히들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유가 있고 뭔가 자신의 감정이 이제 그 충분히 넘쳐 흐를 때 그럴 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뭐 베푸는 사랑도 이제 여유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들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사랑은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자기 앞에 생각해 보면 그리고 모모가 살아가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이렇게 프랑스에서도 소외받는 사람들만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렇겠죠. 굉장히 뭐 값이 싸고, 그리고 밀어내는 사람들 없고, 그냥 슬럼가처럼 되어버린 그런 곳에서 살 텐데, 근데 저는 사랑의 본질은 결국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채워주는 것이 사실 사랑이고, 음, 그 사랑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다면 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만이 아닌 그런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음, 그리고 그렇죠. 이 소수자들을 보면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만 그 안에 만약에 이 소설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면 사실 이들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음, 음,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 과거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추억을 되새기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음, 이런 사랑과 관련된 것들은 음, 뚜렷이 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자꾸 찾게 돼요. 그 기억을 다시 찾게 되고 그 기억을 다시 어루만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과는 거리가 먼 뭐 대학이 됐든 아니면 회사 일이 됐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했던 것들은 좀 거의 찾지 않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 성취의 순간이 굉장히 짜릿하고 어, 굉장히 이제 기뻤고 열과성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자기 평가나 아니면 이력서를 쓸 때나 자료를 뒤져가면서 아 내가 그때 몇 년도 몇 월에 이런 걸 했었지 그치 이걸 내가 열심히 좀 해야지 하겠다 어필해야겠다 뭐 이렇게 사실 이성적으로 제가 이제 찾아갈 뿐이지 어떤 그 기억을 가지고 저를 내 자신을 뭐 위로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기쁨을 얻는다든지 하는 건 없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나이가 들면 내가 찾고 싶은 내가 거듭거듭 다시 되풀이해서 보고 싶은 내 과거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냥 정말 불태우듯이 열성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았던 이제 프로를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그런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그랬던 기억일까?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시에 나온 것처럼 네, 예, 그리고 이제 소외받는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사실 그 세상의 시각으로 얘기되는 것들이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그런 것들은 어쩌면 음,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 과거에 힘들었을 때의 사실 그런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사랑의 추억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음, 힘들었을 때, 뭔가 움츠려들었을 때 그랬던 것 같고 소위 제가 좀 잘 나갔을 때, 그랬을 때는 뭔가 기억이 압축된 느낌이에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는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프로젝트에 성공을 거뒀다.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정해질 뿐이지, 내가 추억할 만한 것이 과연 있었나?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보고하고, 진도를 맞추고, 이런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겨울이 되니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특히 되게 약간 여기랑은 되게 관련이 없지만 평가의 계절이 되니까 음, 1년을 되게 곱씹게 되더라고요. 맞아. 저도 그렇다고 이게 평가를 작성하는데, 내가 올해를 참
제가 뭐 개인의 소유지만 지금까지 이 회사를 다니면서 한 11년 동안 11번의 평가를 썼겠네요. 올해가 참 내가 좀 훌륭하게 회사를 다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항상 쓸 말이 넘쳐서 몇 번의 퇴고를 거쳐 줄였는데 올해는 정말 쓸 말이 없어서 몇 번의 퇴고를 거치면서 늘렸고요. 근데 올해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나를 생각해 보면은 지난 12년간 있었던 해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큼 손꼽을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재택을 했고, 뭐 저는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고,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시간을 좀 더 멋지게 보내지 못하는 것을 후회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 되게 고마운 마음도 있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의 품을 찾는 건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좋아질 거고, 당연히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걸로 이제 자기 날개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한 2, 3년만 더 지나서 올해와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그나마 제가 소중한 기억들도 얻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럼 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다 개개인한테 의미 있는 거랑 조직이 원하는 게 다른데. 그렇습니다. 네. 좀 더 다음 주제를 좀 진행을 해보면은 저는 또 이제 로자 아줌마가 모모한테 했던 말 중에 되게 굉장히 따뜻했던 말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엉덩이를 소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왜냐면은 굉장히 이제 로자 아줌마는 그 이제 벨빌에 정착하기 전까지 이제 매춘을 하고 살았으니까 굉장히 자기한테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의 어떤 성을 상품화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을 느끼고 그런 어떤 삶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모모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약간 그 작품의 주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주제고 좀 사회적인 주제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서울에서도 굉장히 이제 빈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이제 초중고를 나오고 뭐 그 되게 상류층이 많이 가는 대학교를 갔을 때 좀 느낀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산층 이상이 되는 삶을 살아온 부모들은 아니면은 그 아이들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부모처럼 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대학교 가서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빠랑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저 비슷한 그 문화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반해서 사실은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그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항상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너 나처럼 될 거냐? 나처럼 살래? 맨날 남 밑에서 이렇게 막 잡일하면서 사람들한테 대우 못 받고 뭐 저기 뭐 경조사 같은 것도 못 챙기고 이렇게 살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이런 그 로자 아줌마가 모모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 뭔가 나름대로 어떤 서민 계층 혹은 빈민 계층이 자기의 어떤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을 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좀 비슷한 체험이 있으신가요? 저 말고도. 좀 공감 한 100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진짜 공감하고. 이거 네. 정말 확 와닿아요, 확. 네. 정말 근데 너도 똑같이. 진짜 맞는 네. 것 같아요. 진짜로. 예.
아니 제가 대학에 가서 굉장히 놀란 문화적 충격이 있는데 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학교가 끝나서 집에 가는 애들과 학교가 끝나서 기숙사나 하숙집을 가는 애들이 딱 갈리는 것. 음, 되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다 비슷한 중고등학교 때 다 그러죠. 다 비슷한 동네에 살고 비슷한 처지에 있고 그런 거 한번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았는데 여기서 뭔가 갈리는 느낌이 있었고 두 번째로 굉장히 놀란 건 입학식이 있었고 그 부모님들 다 와서 축하해 주잖아요. 입학했다고. 근데 그 전에 입학하기 전에 이렇게 뭐 세타나 MT 같은 걸로 이제 알고 있죠. 뭐 같은 동기가 누구고 약간 친해지기도 하고. 근데 걔네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그 친구들 손을 잡고 막그 교수 방 여러 군데를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가 뭐 약간 대학인데 무슨 학부모 상담 같은 게 있나?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뭐지? 근데 왜 나는 뭐 그런 게 없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한테 아들을 소개하는 아, 아니면 그쵸.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인사시키고. 아니, 내가 근데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치기어리만 그게 되게 안 입고 와 보였는데 나중에 음, 생각해보니까 나라도 그러겠더라고요. 음, 만약에 내 자식이 들어간 그 대학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뭐 어른한테 인사시키는 거니까 모른 체 하고 같이 가는 게 더 이상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때 받았던 충격은 너무 컸어요. 맞아요. 굉장히 컸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또 생각나는 게 삼수를 해서 저희 과에 들어온 형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그 형이 사실은 재수를 해서 갔던 대학도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어요. 과도 똑같고 음, 그래서 왜 삼수를 해서 다시 1학년부터 시작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더라고요. 음, 자기 집에서는 딱 그 대학의 그 과를 나와서 회계펌으로 들어가서 이런 저희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걷는 것 그 이상으로 가지 않을 거면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음, 굉장히 저는 처음에 묘하다,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갔던 길을 자기가 걷는 길. 그것이 내가 달성할 목표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것인데 우선 부모님처럼 살아도 충분히 성공한 삶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확연하더라고요. 음, 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뭐 시골에서 자랐고 대학을 올 때도 이제 엑소더스의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음, 그리고 저도 항상 듣던 말이 그거였거든요. 부모니까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약간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요. 그리고 이제 지방 출신들도 그게 있습니다.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평생 여기에 갇혀 살게 된다. 뭐 음,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공포였거든요. 어렸을 때 네. 그 여러 번 세뇌당하다 보면 특히 제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됐을 때 그 공포가 크게 달았는데 음, 이러다가 내가 결국 어, 별볼 일 없이 그냥 고향에 갇혀 사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싶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큰 공포인가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죠. 어, 음, 그래서 똑같지 않구나. 대학을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 그랬던 것처럼 다 똑같은 같은 선에 서 있는 음, 그 또래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다름이 있고 그 다름이 지금에 와서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결국 그 다름에 맞춰서 또 각자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쵸. 저는 참 대학교 가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뭐 그 외고 나온 친구들, 외고 나온 애들끼리 같이 놀잖아요. 맞아. 네. 전 또 외국어문학부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 음, 심했어요. 참. 저는 경영학과를 하는데 더 네. 심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집에서 충분한 펀딩을 해줄 수 있는 집안 출신 애들과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약간 생각하는 게. 난 그걸 깜짝 놀랐어요. 네. 음, 최소한 지방에 내가 물려받을 뭐 사업체나 아니면 공장 하나 정도는 있는 데들이 경대를 많이 오던데 음, 진짜 저는 그런 거 하나 없이 덜컥 경대 경영학과 재밌을 것 같아서 왔다가 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그냥 방황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지방에 택시 운전하시는 친구 한 명 딱 단짝돼가지고 음, 우리는 뭔가 잘못 온 것 같아 맨날 이러면서 아, PC방과 맥주집을 전전하면서 정작 그렇게 그 대학 생활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그랬던 그 방황의 시기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시작이 거기였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음, 학교에 들어봤는데 나랑 내가 이렇게 속기기는 어려운 그런 세상이 있고 그래서 뭔가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탈해버리는. 근데 막상 그렇게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정말 딱 깔끔하게 1학년 이렇게만 즐겁게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또 뭐 고시를 준비하든 학점을 차곡차곡 챙기든 성실히 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심리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아직 자기들의 그 레이스가 끝난 게 아니에요. 대학은 그냥 중간 과정에 있는 거죠. 학부 대학 정도는. 왜냐면 자기 부모님처럼 살아가는 게 목표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그냥 중간 과정일 뿐인 거죠. 근데 네. 뭐 핑계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이 제 레이스의 끝이었거든요. 왜냐면 지방에서는 이 대학까지만 조언을 해줄 수 있을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말 광대한 세상이 열릴 거다. 뭐 이렇게 그냥 약간 신학처럼 얘기를 하고 그냥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대학을 갔더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서 되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히 했던 것 같아요. 바보처럼. 물론 이제 지방에 온 친구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 너무나 많아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방에서 온 바보 같은 케이스가 저의 케이스였던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고 되게 억울하고 약간 박탈감도 느끼면서 근데 어떻게든 시간을 또 흘러가고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확 생각이 나요. 옛날 이야기. 그래요. 네. 저도 약간 사실 2학년 때 전공 결정할 때 영문과 안 갔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런 애들이랑 같이 있기 싫어서였거든요. 네. 뭐 그 다 저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나요. 곽희님도 이런 추억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저는 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런 음, 아이들은 뭔가 자신의 인생이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게 되게 맞아. 신기하고 어떨 땐 부럽고 어떨 땐 좀 약간 바보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그냥 질투해서 나온 생각일 거고 네. 네,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한치도 자신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 나는 뭐 내년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 연도에는 엄마가 어디로 어학연수 가랬으니까 어학연수 갈 거고 그 다음 대학원을 갈 거고 뭐 그 다음 뭐가 될 거고 약간 이거를 척척척 말하는 게 저는 되게 못 그랬거든요. 저는 좋게 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나쁘게 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약간 좀 이게 맞나? 지금 잘하고 있나? 재미있는 게 맞나? 이걸 되게 항상 의심하고 있었는데 좀 그런 친구들이 생각이 나네요. 맞아. 다들 의전 아니면 로스쿨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뭐 전문직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대학원 가서 박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게 가장 잘못된 선택이었더라고요. 네. 뭐 그렇네요. 네. 근데 다 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네, 저보다 훨씬 잘 살더라고요. 네, 네네. 뭔가 되게 재밌는 게 저도 이제 곧 있으면 36살인데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친구들은 뭔가 부모님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어요. 되게 맞아요. 네, 또 뭐라 해야 되지? 또 이제 막 그 자산에 엄청난 인플레가 발생했기 때문에 뭔가 그냥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격차가 좀 있더라고요.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자기 아빠 얘기 주로 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제 주변에. 저는 거의 이제 6살인데.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못 가본 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긴 한데 나중에 좀 나이가 들면서 많이 극복을 했거든요. 어떤 그런 컴플렉스에서 컴플렉스죠. 그쵸. 네. 컴플렉스가 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그 가족, 저희 부모님의 경제 수준이 가장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 대비가 극명했는데 극복하고 보니까 그들은 또 그들 나름의 또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삶이 또 저에게는 있었던 것이고 만약에 제가 만약 그런 어떤 잘 살게 된 아까 좋은 표현 해주셨는데 부모의 유산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았다면 지금 제가 제 인생이 소중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추억들 중에 많은 부분들 어쩌면 대부분이 없었겠구나 싶어요. 사실 그런 제 추억을 구성하는 것들은 제가 가장 낮아졌을 때, 힘들었을 때 그런 아까 말씀하신 소수자 그런 텅빈 어떤 속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좀 뜨겁게 끌어안았던 그런 기억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모의 유산 속에 살았다면 이제 또 다른 추억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에게는 없는 예를 들면 뭐 어학연수가 됐든 아니면 유학이 됐든 아니면 석사, 박사 과정을 겪는 어떤 이런 일들이 됐건 그런 추억들이 이제 저에게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게 없는 대신에 또 나름의 또 추억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긴 해요. 솔직히 각자의 삶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의미를 찾는 것일 텐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이제 익숙하게 들었던 소위 이제 고전에 따르면 이런 부모의 유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약간 버릇도 없고 약간 흥청망청하고 결국은 권선징악에 따라서 패가망신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되게 대천에서 용이 나는 것처럼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어떤 그 주인공은 이 소설 속의 모모처럼 물론 모모가 큰 어떤 경제적 성공을 거둔 건 아니지만 인생의 의미를 빨리 깨닫게 되는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네. 결국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이런 레파토리들에 익숙해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세상이 그런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네네네. 예, 봉준호가 왜 세계적인 감독인지 알겠어요. 이 주제가 네. 되게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주제네요. 그렇죠. 부유한 환경에 자란 애들은 착하게까지예요. 네, 맞아요. 못된 애들이 없어요. 왜냐면 먹을 거 가지고 아웅다웅 해본 적 없고 네. 꼬일 일이 밤에, 없어요. 맞아요. 꼬일 일이 없어요. 꼬일 거기 일이 이광 컴플렉스도 감독 책에 나오죠. 예쁘고 진짜 잘생겼고 이뻐요. 그리고 똑똑해요. 많이 배웠으니까. 네. 그렇죠. 심지어 착하고 착하고 네. 착할까지요. 심성도.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봉준호가 그래서 세계적인 감독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락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추락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추락도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추락, 어떤 명예의 추락도 있을 텐데 그 추락의 공포는 사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보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추락의 공포가 작동되면 굉장히 냉혹해진다. 그건 저도 그것만큼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순하고 그래서 약간은 얕잡아봤던 대상들이 어떤 자신의 위치가 위협당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매섭게 표현하죠. 그리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떤 가격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욕도 안 하고 어디 흉터도 없고 그리고 또 그들은 그들끼리 너무 참 이야기도 잘 통해요. 음, 그러지 않겠어요? 프랑스에서 여행한 얘기, 미국의 어느 주에서 공부했던 얘기, 호주에서 해변을 즐겼던 얘기 이런 것들 서로 너 누구 아느냐? 그 사람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소위 사교에 사는 이야기들. 그렇죠. 그런 것들로 조금씩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고 이제 그 영역을 나누죠.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소외로 느끼면서 생각하면은 사실 자기 파괴적인 것 같고 또 다른 의미의 자기의 어떤 생각을 컨텐츠를 만들어 가면은 또 자기 각자의 삶을 사는 거고 그렇게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그 로사 아줌마의 그 유태인 동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 로사 아줌마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뭔가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냐 막 그 이렇게 대리석으로 꾸며놓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도자기 같은 것도 갖다 놨고 저희 촛불도 켜놓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떻게 자기의 취향을 표현을 해놓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모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이 공간이 있다는 거는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카이렌이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왔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좀 그런 거 아닐까요? 결국은 저기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그리고 그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고 자기한테 휴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취미, 취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옛날은 아니고 몇 년 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소공녀였나요? 그 집은 없는데 남자친구랑 너무 좋아요. 그죠? 남자친구와 위스키와 담배가 네. 있어야 그죠? 결국은 이제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어야지만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옛날에 그 굉장히 그런 거에 반감이 많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그 보수 쪽에 집회 나가면은 군복 입고 오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뭔가 자기를 특별하게 해주는 뭔가인 거예요. 그냥 그쵸. 자기가 일상에 있는 어떤 그 자기의 이해관계 득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뭔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을 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삶을 합리화시킬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상징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시 곽희님이나 켈빈님이나 동광님도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때가 제일 본인 인생에 화양연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못 버리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래서 약간 군대 있을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얘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얘 인생이 이게 마지막이니까 견뎌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네. 자기만의 어떤 권력이 그렇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그거를 계속 추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당시 보수 집회 때 그 어르신들이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웠죠.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들은 인생의 황금기였던 3, 40대, 뭐 기회전 50대까지 어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사는 게 절대 진리라고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꺼이 희생했고 자기 모든 걸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한 거죠. 자기의 노동과 자기 행복과 시간과 뭐 자유와 모든 걸 희생해서 그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시대가 부정되는 거예요. 독재였고 탄압이었고 부정축제가 있었고 유정자들이 다 해먹었고 다 바꿔야 되고 깨부셔야 되고 실제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런 얘기들이 회자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느꼈을 소외감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누군가의 콜럼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하나의 신념 체계가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 자기가 부정당하는 것 같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소외됐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좀 시간이 흘러서 아니다 당신들이 옳았다 그리고 당신들이 옳았다는 걸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증명해주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 다 모이는 거죠. 열과성을 다해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다시 한 2, 30년 뒤에 우리 세대가 똑같이 그 흐름에 빠져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뭐 86세대도 그쵸. 비슷한 뭐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저의 어떤 세대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저희 세대 더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저희 맞아요. 세대 보면 그렇죠. 왜냐면 저희 세대는 이제 저희 윗세대는 일종의 그 경제가 제일 중요한 시대였다면 저희 세대는 저는 문화가 되게 중요한 세대이고 네. 머릿수도 많아서 지금 보면은 그때 레트로란 말이 무색할 만큼 저희 세대가 향유하는 문화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살아있는 주류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더 무서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겁이 나긴 합니다. 네. 뭐 박희님은 아까 이야기 잠깐 언급했던 자기만의 공간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자료실이 저만의 공간이었는데 네, 맞아.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오픈 시간 외에는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 2관 2층에 있을 때도 이제 다 끝나고 좀 혼자 잠깐 있고 싶거나 그러면은 이제 불 끄고 그냥 그 안에 잠깐 있다 가고 그랬거든요. 아, 좋네요. 네, 그 약간 좀 고요하고 책이 엄청 많고 어둡고 고요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나빴던 기분이 좀 정화되고 기분이 차분해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때도 되게 좋았었고 지금도 가끔 일하다가 막 되게 좀 그 층에 있고 싶지 않거나 이러면은 밑에 뭐 정리해야 된다 약간 이러면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되게 가까운데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취준생일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고3 때나 고등학생 때 이때도 그렇고 좀 공부하기 싫고 좀 우울하고 이러면은 그냥 서가에 가서 막 그냥 천천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랬어요. 책들을 만져보면서 그냥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무슨 책이 있는지 보고 그러면서 좀 저만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멋지네요. 갑자기 2층 도서가 또 생각나네요. 저는 이제 박희님처럼 점유할 수는 없어서 저 자주 그랬어요. 막, 나 이대로 있다가는 일 저지를 것 같아. 약간 그런 감정의 그럴 순간 때 있죠. 네, 있죠. 막 도저히 나를 잠깐 억누를 수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그럴 때는 주로 이제 니코틴의 힘을 빌리시던데 그마저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 돌아서 막 돌아다니다 오기도 좀 그렇고. 근데 도서관에 가면 그러니까 제가 자주 했던 것은 제가 좋아할 만한 책들 혹은 관심 가질 만한 책들이 있는 그 섹션에 가서 그 책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등부분? 책에 접으면 그 제목이 나온 부분, 세로에. 책등.
책등. 아, 책등. 그 책등을 쭉 그냥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봐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무슨 내용이 있을까? 제목만 가지고 책 내용이 뭘까 하고 이제 추측해보고, 이 작가의 책에 이런 책도 냈었네라고 보고, 뭐 그렇게 시간 좀 보내다 보면 마음이 쫙 가라앉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항상 그 우리 동네 구립도서관이 되게 집 근처에 있었거든요. 네, 네, 뭔가 저를 만들어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흔히들 이 도서관에 가면 책을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건 되게 도서관 안 가본 사람들이 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책을 많이 보면 똑똑하고 공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책을 애들한테 왕창 막 사줘가지고 집을 도서관처럼 꾸미는 건 글쎄요. 인테리어의 하나의 방법으로서는 괜찮은 거지만 아이들이 정말 교육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분 책 안 읽어본 사람이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음, 진짜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해주고 싶으면은 빈 책장을 집에 두고 그걸 오래도록 천천히 채워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음.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채워진 책은 사실 오히려 더 약간 질리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도서관은, 맞아요. 그 도서관은 책을 많이 읽어서 좋은 곳이 아니라,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도서관에 있으면 그 책들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느낌? 그리고 이 책들은 내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어딘가는 모르지만 내가 하는 고민을 먼 과거에 굉장히 그 질적으로 뛰어난 그리고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깊게 숙고해서 그 답을 어딘가 적어놨을 것 같다는 느낌? 답은 이 안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이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런 포근함을 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립네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뭐 책의 거의 한 7, 80%는 그냥 이북으로 읽는데 그 책의 물체감이 주는 그 뭔가 안락감이 있잖아요. 참 포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약간 마무리를 위해서 제가 약간 결론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공유를 드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그 사실은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통상적인 관념으로 보면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게 모모가 죽음을 맞는 뭐 마담 로자를 그 결국은 이 유태인 방으로 데려가잖아요.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근데 그런 식으로 존엄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되게 소설적으로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막 세계 신기록 세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 그 병원에 가서 살아남으면 세계 신기록만 세울 거다. 뭐 식물인간으로 몇십 년 살아남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걸 되게 재밌게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바라는 걸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거를 많은 어떤 편견 속에서도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이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서로를 되게 증오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과 아랍인 그리고 뭐 저기 뭐 사실 유대교와 그 저기 이슬람교 그리고 뭐 트랜스젠더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현실에서는 서로 되게 그 증오를 하면서 살잖아요. 저는 사실 그 단초가 되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서로를 증오하지 않는 게 그 단초가 되는 그 단어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미 할아버지가 그 무슬림이잖아요. 네. 근데 무슬림이면 보통은 이 저기 디유가 이제 불어로 신이라는 뜻인데 알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이 사람들한테는 그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서 뭐 사실은 그 야훼랑 알라가 결국은 뭐 같은 거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뭐 결국은 이제 자기들이 다른 점보다는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점들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들이겠고 다 자기들끼리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라는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진짜 우리는 어디까지 우리로 볼 수 있는가라는 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책을 통해서 한 번쯤은 우리도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뭐 추억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하멜 할아버지가 그렇게 60년 동안 간직했던 추억도 나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나를 그 세상에 존재하게 했던 그 피부치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그 마지막에 그 아랍인 아저씨가 잠깐 나와가지고 보여주잖아요. 네. 그 사람보다는 훨씬 그 로자 아줌마가 모모한테 잘해줬던 거고 더 많은 의미를 깨우치게 해주는 거니까 이것도 결국은 어떤 이런 가족이라는 것도 어떤 사랑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서로 정을 나누고 서로 이제 같은 점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약간 멋진 분들이- 번외편으로 뭐 아이다호 얘기도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아이다호는 원래는 그 약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나름대로 현대화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저는 좀 그 아이다호 혹시 뭐 좀 내용을 아시나요? 아니요, 아직 내용 말씀해 주시면 네, 네. 들을게요. 내용을 모르시면은 저는 맨 마지막에 그 네. 장례식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장례식 장면에 보면은 못난 이들의 축제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예. 근데 못난 이들이 그 자기들이 못난 걸 알고도 축제를 벌이는데 그 장례식에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게 전 그게 되게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느끼는 연대감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한번 이건 아이다호를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꽉 채워주셨어요, 정말. 자기한테 생을 이보다 더 충실하게 다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로맨가리 얘기를 하다가 네, 진세버그 얘기도 한참 하다가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것에 이제 연관돼 있다고 또 민서님께서 이제 따로 이렇게 셀렉해 주신 시까지도 함께 감상하고 나니까 진짜 자기 앞에 생 너무 좋고 그러네요. 저는 마지막에 민서님 해주신 말씀이 이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멋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맞아요. 하민 할아버지 얘기만 들었을 때는 추억만 있어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러네요. 그 추억도 사실은 불완전한 기억에 각인된 거라서 쉬지 않고 사랑하고 현실의 사랑을 항상 계속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 다시 고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신 거 정말 뜻깊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아마 저희가 이제 다음 일정을 얘기를 이제 나눠야 할 텐데요. 다음 주가 완전히 연말주고 그다음에 연초가 이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다음 한 주를 저희가 이제 휴지기를 갖고 네. 2022년 이제 새해에 저희 이제 다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1월 3일 주차가 될 거고 그때에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저희가 가능한 시간 같이 얘기 나누면서 정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고 다음 발제는 아마 순서상도 그렇고 또 제가 아까 민성님과 미리 얘기 나왔던 내용도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벌써 구성하고 있는 건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단편집들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 단편들 중에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한 적으면 한 두세 편, 뭐 많아도 한 서너 편 정도를 엮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올 한 해를 이렇게 꾸준히 같이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올해 했던 일들 뭐 평가 시즌이나 열심히 정리해보고 있는데 네. 우리 부모님을 적을 데가 없다는 게 너무 애석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 그걸 담을 공간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열심히 담고 있으니까 네, 그 아쉬움을 좀 달래고자 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